인플레이션보다 더 구체적인 공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저축한 화폐가 더 이상 세상이 신뢰하는 그런 돈이 아니게 될 것이라는 공포입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화폐가 더 이상 삶의 버팀목이 아니라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공포 말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고 달러를 지켜보며 그런 공포를 느꼈다면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누군가 이미 그 공포를 먼저 느꼈고 그들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기록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1965년 2월 4일 파리, 샤를 드골이 엘리제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의 기축 통화가 표류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연구한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번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를 직접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1931년 영국이 파운드화를 평가절하했을 때 자국의 보유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음악이 다시 멈췄을 때 프랑스가 종이로 된 약속을 쥐고 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응시하며 말합니다. 미국이 외국에 빚진 것은 미국이 원하기만 하면 단순히 발행할 수 있는 달러로 적어도 부분적으로나마 지불됩니다. 이 일방적인 편의는 달러가 공정하고 국제적인 무역수단이라는 인식을 점차 사라지게 만듭니다. 사실 그것은 단 하나의 국가만을 위해 허용된 신용수단일 뿐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전후 어떤 정부 수반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합니다. 그는 프랑스 은행에 프랑스의 모든 달러 보유고를 실물금으로 전환하여 본국으로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비두스 작전 오퍼레이션 비두스, 주머니를 비우라는 뜻입니다. 4번의 배편과 129번의 비행이 동원되었습니다. 3년에 걸쳐 3,373톤의 금이 뉴욕 연방준비은행과 런던 영란은행의 금고를 떠나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6년 후 리처드 닉슨은 금창구를 폐쇄했습니다. 달러는 더 이상 어떤 가격으로도 금으로 바꿀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닷줄이 끊긴 것입니다. 1980년 1월까지 금값은 온스당 35달러에서 850달러로 치솟았습니다. 프랑스의 보유고는 안전했습니다. 달러를 보유했던 국가들은 9년 동안 금 대비 구매력의 87%에서 96% 사이 측정 방식에 따라 다름을 잃은 화폐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드골은 1965년에 이미 이를 예견했습니다. 그는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한 자들과 보증을 믿었던 자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법의학적 기록은 20세기 가장 교훈적인 금융문서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달러는 2025년 한 해에만 약 9조와 10% 약화되었습니다. 금값은 온스당 5,000달러를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중앙은행들은 지난 3년 동안 3,000톤 이상의 금을 매입했으며 이는 1950년대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지속적 매수율입니다. 현재 미국 경제정책의 설계자들은 의도적인 달러 가치 하락을 정책 도구로 사용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금융 수도들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마라라고, 합의, 에트말, 에라고, 에코르트입니다. 이는 달러를 명목상 지배적으로 유지하면서도 가치를 약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세계 통화 질서의 재편안입니다. 당신은 지금 위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드골이 1965년에 일궈냈던 초기 단계의 신호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이마르나 아르헨티나와 달리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의학적 기록은 실패한 국가의 생존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요 서구 국가의 현직 대통령이 시민들을 대신해 내린 결정과 그 결과가 문서로 남겨진 실사례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당신은 파운드화가 기축통화 지위를 잃었을 때 평범한 영국 저축가들에게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금 창구가 폐쇄된 후 10년 동안 자산 결과에 대해 문서화된 법의학적 기록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오늘날 보이는 신호가 왜 50년 전 드골이 읽었던 것과 같은 신호이며 그가 그에 대해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부검을 시작해 봅시다. 기축 통화 지위를 잃은 화폐를 보유하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이해하기 전에 우리는 기축 통화 지위가 중앙은행이 아니라 저축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에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의 화폐가 세계의 기축 통화일 때 지구상의 다른 모든 국가는 사실상 당신의 부채를 사는 구매자가 됩니다. 국가들은 국제 무역을 하기 위해 당신의 화폐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유고에 보관하고 당신의 국채를 삽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활 수준에 대한 영구적인 보조금을 창출합니다. 당신의 정부는 다른 어떤 국가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수입품은 저렴합니다. 당신은 다른 국가라면 파산할 수준의 적자를 낼 수 있고 세계는 그것을 단순히 흡수해 줍니다. 프랑스인들은 이것을 미국의 터무니없는 특권 exorbitant privilege이라고 불렀습니다. 100달러 지폐 한 장을 찍어내는 데는 몇 센트밖에 들지 않지만 다른 나라는 그것을 얻기 위해 100달러 가치의 실제 상품을 생산해야 했습니다. 영국인들도 미국이 그것을 물려받기 전 한 세기 동안 똑같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이 끝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법의학적 기록은 보여줍니다. 극적으로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기 직전까지는 관리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1949년 9월 18일 일요일 스태퍼드 크립스 재무장관이 라디오에 출연하여 영국 국민들에게 파운드화 가치가 30.5% 평가절하되었다고 말합니다. 환율은 파운드당 4.3달러에서 2.80달러로 삭감되었습니다. 불과 2주 전 크립스는 의회 앞에 서서 국왕 폐하의 정부는 파운드화를 평가절하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단호한 부인에서 30% 평가 절하까지 딱 14일이 걸렸습니다. 9월 4일에 그 보증을 들었던 영국 저축가는 각각 4.3달러의 가치가 있는 파운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9월 19일이 되자 그 똑같은 파운드는 4.80달러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경고도 항소도 보상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18년 만에 발생한 두 번째 주요 파운드화 평가절하였습니다. 영국이 마지막으로 근본 위제에서 강제로 이탈했던 1931년 파운드화는 몇 주 만에 24% 폭락했습니다. 드골이 30년 후에 기억하게 될 프랑스의 보유고는 프랑스 은행 자본의 2배에 달하는 23억 5천만 프랑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프랑스 재무부는 파운드화를 믿었기 때문에 자국 중앙은행을 구제해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평범한 영국 저축가들에게 파운드화의 오랜 쇠퇴가 어떠했는지 법의학적 기록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1973년에 파운드는 거의 5달러를 샀습니다. 런던은 세계의 은행가였습니다. 국제무역의 60% 이상이 파운드화로 결제되었습니다. 파운드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세계 금융 시스템의 닫혔습니다. 1950년경에는 세크달러를 샀습니다. 1997년 해럴드 윌슨 총리는 토요일 밤에 그것을 다시 2.40달러로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음 날 아침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충격에 빠진 국민들에게 당신 주머니 속에 파운드는 평가절하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가격 면에서는 기술적으로 사실일지 몰라도 국제적 구매력 면에서는 거짓이었습니다. 2026년까지 파운드는 약 1.27달러를 사는데 이는 전쟁 전 가치에서 74%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 하락은 한 번의 폭락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식 환율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때 발생한 갑작스러운 평가절하 사건들로 중단되는 40년간의 완만한 침식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 기간 내내 파운드를 보유하며 세계의 기축통화가 가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믿었던 영국 저축가는 한 번의 재앙이 아니라 1년의 관리된 후퇴 속에서 국제 구매력의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각각의 조치는 일시적인 조정으로 포장되었습니다. 가장 잘 헤쳐나온 사람들은 각 평가 절하를 예측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평범한 저축가도 그렇게 정확하게 시점을 맞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파운드화로 표시되지 않은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토지, 생산적인 부동산, 접근 가능한 외화 계좌, 그리고 금이었습니다. 천재성 때문이 아니라 기축통화 지위를 잃어가는 화폐는 항상 같은 약속을 하고 항상 같은 방식으로 그 약속을 어긴다는 구조적 이하에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기 1971년 닉슨이 금 창구를 폐쇄했을 때 미국 저축가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법의학적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날 워싱턴에서 논의되는 메커니즘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례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1971년 8월 15일 일요일 저녁 닉슨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며 달러가 더 이상 금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그는 미국인들에게 달러가 안정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사용한 단어는 안정화 (stabilize)입니다. 그는 이것이 국제통화 투기꾼들로부터 달러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1971년 8월 14일 금값은 온스당 35달러였습니다. 그것은 27년 동안 고정된 가격이었습니다. 1971년 12월까지 그것은 43달러가 되었습니다. 1972년 중반까지 63달러가 되었습니다. 1973년에는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1974년에는 거의 20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2년 동안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했습니다. 1979년 말에는 500달러를 넘었습니다. 1980년 1월 그것은 850달러를 찍었습니다. 9년 만에 35달러에서 810달러로 실물 금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명목상 이런 산지 20%의 수익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 국채와 달러 계좌의 저축을 유지했던 투자자들은 실제 구매력의 약 77%를 잃었습니다. 주식시장 폭락 때문도 아니고 은행 파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요일 저녁에 내려진 정책적 선택, 예고 없이 발표되고 보호로 포장된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닉슨의 정확한 말은 이랬습니다. 평가절하라고 불리는 도깨비 같은 공포를 잠재우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미국에서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는 대다수의 미국인 중 한 명이라면 당신의 달러 가치는 오늘과 마찬가지로 내일도 똑같을 것입니다. 1980년까지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1971년 수준에서 2배로 뛰었습니다. 그 문장을 믿었던 사람들은 실질적인 면에서 저축 구매력의 약 85%를 잃었습니다. 그들과 금 보유자 사이의 구조적 차이는 지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발표를 할 기관 외부에 무언가를 보유하기로 발표 수년 전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영국 사례와 미국 사례가 모두 확립하고 있으며 당신이 오늘 보고 있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게 만드는 법의학적 원칙이 여기 있습니다. 기축통화 전환은 위기와 함께 갑자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정책 언어, 안정화로 포장된 의도적인 평가절하, 파기되기 2주 전에 발행된 보증, 그리고 상황이 나빠지기 전까지는 괜찮다는 공식 성명과 함께 서서히 나타납니다. 영국 파운드화의 쇠퇴는 외환 보유고, 무역 수지, 그리고 영국이 빚진 것과 보유한 것 사이에 구조적 격차를 지켜보는 누구에게나 수십 년 동안 눈에 보였습니다. 신호들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저축가들은 그것을 읽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화폐가 한 세기 동안 세계의 기축통화였는데 왜 외환 메커니즘을 공부하겠습니까? 드골은 그것들을 읽었습니다. 그는 1931년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1960년대 초 미국 사례에서 똑같은 구조적 신호가 다시 나타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미국의 금 보유고는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지속적인 국제 수지 적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온스당 35달러로 충당할 수 있는 금보다 더 많은 달러가 세상에 존재했습니다. 1966년까지 외국 중앙은행들은 14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미국의 금 보유고는 132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중 외국 청구권을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은 32억 달러뿐이었습니다. 수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드골은 위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환했고 본국으로 환수했으며 실물 금속을 파리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1965년 기자회견에서 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은 성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국적도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대의 불변의 가치이자 가장 뛰어난 신용의 가치로 간주됩니다. 그 문장에서 들리는 신호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애 동안 2번의 기축통화 보증이 실패하는 것을 지켜보았고 보유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자산은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의 약속이 필요 없는 자산이라는 결론을 내린 사람의 생각입니다. 오늘날의 상황을 그 기록에서 즉시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말하라고 합의는 소문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이 된 스티븐 무어와 같은 인물들이 작성한 공개된 정책 문서입니다. 그 중심 논지는 달러가 기축통화 지위로 인해 과대평가되어 있으며 이 과대평가는 의도적인 가치 하락을 통해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자신이 거대한 세계 경제 재편이라고 부르는 것을 공개적으로 묘사했습니다. 달러는 2025년의 무역 가중치 기준으로 약 10%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달러의 구매력을 방어하는 데 전념하는 정부의 발언이 아닙니다. 달러의 기축 지위를 레버리지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정부의 발언입니다. 프레임은 1971년과 동일합니다. 달러는 안정화되고 재균형을 이루며 공정해질 것입니다.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공식적인 언어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문서화된 역사적 결과에서 그 메커니즘이 만들어내는 법의학적 기록은 35달러에서 850달러로 이어지는 차트입니다. 한편 중앙은행들은 1963년 득골이 행동했던 것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3,000톤 이상의 금이 매입되었습니다. 1923년 자국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을 겪었고 기축 통화에 대한 신뢰가 깨졌을 때 어떤 비용을 치르는지 목격했던 폴란드는 국가 보유고의 20%를 실물 금속으로 채우는 것을 목표로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금 매수자가 되었습니다. 중앙은행들이 하고 있는 일과 정부가 통화 안정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 사이의 격차는 1963년과 1971년 사이에 존재했던 격차와 같습니다. 세계의 보유고를 관리하는 기관들은 현대 역사상 가장 높은 지속적인 비율로 종이 청구권을 실물 금속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스템의 영구적인 안정성을 확신하는 기관들의 행동이 아닙니다. 여기 영국 사례, 1971년 미국 사례, 그리고 그 두 사례에 대한 프랑스의 대응이 확립한 법의학적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보증이 가장 마지막에 사라지지만 항상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평가절하할 의도가 전혀 없다. 당신의 달러 가치는 내일도 똑같을 것이다. 당신 주머니 속의 파운드는 평가절하되지 않았다. 안심시키는 언어는 모든 기축통화, 전환의 구조적 특징입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관료들은 흔히 그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틀린 것입니다. 그들은 매번 똑같은 방향으로 틀립니다. 두 번째 원칙은 전환이 점진적이다가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영국 파운드화는 40년간의 가시적인 신호 속에서 기축 지위를 잃었습니다. 미국의 달러화 브레튼우즈 약속은 1971년 8월 이전 10년 동안 가시적인 신호 속에서 부식되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주의를 기울이던 저축가에게는 행동할 수 있는 수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점진적인 신호에 따라 행동한 사람은 갑작스러운 사건의 타이밍을 맞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제도적 시스템, 외부의 물리적 자산이 문서화된 생존자라는 것입니다. 기관이 보유한 금에 대한 청구권인 금 ETF가 아닙니다. 정부의 약속에 대한 청구권인 국채가 아닙니다. 개인이 보유한 실물 금속, 직접 개인이 통제하는 토지, 그리고 은행 시스템 외부에서 보유한 외화입니다. 이것들은 1931년, 1949년, 1967년, 1921년에서 살아남은 자산들인데 일요일 저녁의 발표로 가치를 떨어뜨릴 수 없는 자산들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가 추가한 네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정부가 하는 말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하는 일을 보십시오. 1963년 드골이 달러를 금으로 전환하고 있을 때 미국 재무부는 공개적으로 달러의 안정성을 확신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이의 격차가 바로 신호입니다. 그것은 문서화된 기록상의 모든 기축통화 전환에서 나타난 신호였습니다. 최종 법의학적 판결은 이렇습니다. 드골은 1971년 8월 15일을 예측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구조적 신호들이 이미 말하고 있는 것을 읽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발행자의 재정 상태, 보유고와 의무 사이의 격차, 그리고 보증이 깨지기 2주 전에 발행된 안심시키는 정책 언어입니다. 기축통화의 약속은 그것을 발행하는 국가의 재정 상태만큼만 내구성이 있습니다. 그 상태가 회복 가능한 임계값을 넘어 악화되면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1931년의 파운드도 1949년도, 1967년도, 1971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 제도적 시스템 외부에서 실물 금속을 보유한 사람은 발표가 언제 나올지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발표가 나올 때 그 내용이 무엇일지에 대해 구조적인 관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법의학적 기록이 당신이 현재의 금융 환경을 읽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지키십시오. 아카이브의 다음 장이 곧 열릴 것입니다.